전문 분야 시즌즈 인문학의 이해와 새로운 모색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인문학과 언어에 대한 이야기 전남대학교 사학과 이성원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 만족하십니까? 첫 번째 이제 인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좀 전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모니터 해보고 이후 시간에는 인문학 안에서 어떤 연구 주제나 범주가 있는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식으로 주제를 설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인문학과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꼭 복습하잖아요. 네. 네, 지금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는데 5줄 정도로 요약될까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인류 문화의 가장 기초적인 학문과 교육의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교양과 소양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인문학이다. 네. 그런 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다가 뭔가를 지어도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이 안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물론 노벨 평화상은 받았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화학, 생물, 경제 여러 분야에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이 안 나올 거야 할 때 저는 제 생각으로는 기초학문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업적도 있고 기술 분야도 있고 경제 분야도 있지만 특히 노벨상 같은 경우는 기초학문이 탄탄하고 반듯해야만이 그 안에서 또 다른 응용학문이나 기술학문도 함께 발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그 기초학문이 저희 인문학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자연과학 같은 그 기초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기초학문인데 학문이 정신하고도 연결이 돼 보여요.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 할수록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많거든요, 현대.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더욱 한 사회가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적 지표에서 GDP가 성장을 하고 과학기술 분야가 발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회가 성숙된다라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신적인 네. 아까 말씀하신 정신적 그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행복의 만족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회를 풍요롭게 생각하고 삶의 질을 만족하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기초 학문이라는 의미를 말고도 사회 기초적인 분야들이 건실하고 올바르게 될 때 정신적인 분야도 성숙되겠죠. 예.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기 위해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어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언어를 하는 이유는 왜 언어를 각 분야에서 첫 번째 주제로 했느냐. 네. 사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서 처음에 물론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운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말대로 어머니 몸 안에 있는 태아는 사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국어라는 거를 처음 쓰게 되고 아마 처음 엄마 아빠 같은 단어를 처음 쓰죠.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저는 태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단순히 듣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정서적인 교감이나 네. 호르몬의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 안정된 상황에서 어머니가 안정되고 그럴 때 태아도 아마 잘 성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 인간이 생각하고 인지하고 자신의 의지를 생각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소통 못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그래서 이거를 호모로쿠엔스 인간의 언어적 특징을 표현한 말이기도 한데 물론 오늘날 동물학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발전하면서 언어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우리와는 또 다른 신호 체계로 소통한다라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이 정교하게 발전시킨 이 언어는 인간의 매우 고유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강아지도 뭐 멍멍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겠지만 멍멍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언어를 다 표현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네. 다만 이제 개가 멍멍하는 것은 우리가 청각적으로 듣는 그 표현 때문이긴 한데 개들은 후각을 통해서 많은 신호 체계를 전달하고 인지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 언어만 생각하면 다른 개나 이런 동물들은 언어가 매우 단순하고 발전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데 최근 연구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신호 체계를 다른 동물들도 교환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는 가장 인지적으로 발달한 우리가 사유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가장 일차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인가요? 아니면은 소통하는 방식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네, 이제 이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발전하진 않았었고 우리들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했던 인문학의 가장 발전의 초기 고대 그리스에서도 뭐 수사학, 문법, 논리학 이런 것처럼 언어와 관련된 학문들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표현을 좀 더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또 어떤 문법 체계를 갖고 전달할까라는 정도이긴 한데 그것은 본격적인 언어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개 이제 18, 19세기 때 유럽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 이후에 전 세계 문화를 알게 되면서 왜 아시아 사람들은 저런 언어를 쓰고 왜 유럽 사람들은 똑같은 대상을 저런 단어를 쓰고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일종의 이러한 초기의 언어학은 비교 언어학.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문법과 언어를 사용할까? 일종의 인류학의 관점의 연장선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비교 언어학이라고도 하는데. 예, 궁금한 게요. 원래 살고 있는 그 현상 때문에 생긴 언어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 이 언어를 사용하니까 발전된 그 현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스위스의 언어학자인 페르디낭드 소시르라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언어권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나 문법이 다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네. 우리는 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그거를 뭐라고 예를 들면 사과라는 우리는 사과라 그러지만 영미문화권에서는 애플이라 그러고 네. 중국 사람들은 빙고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있기보다 사과라는 그 자체가 그냥 있잖아요. 그 과일이. 네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던 사람이 소시르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언어학의 발전은 소시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언어는 본질적 차원의 그 대상이 있고 단순히 그것을 사과라고 표시하거나 단어를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언어의 본질 자체를 연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소시르인데 그거를 랑그라는 독립된 하나의 개념어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의 발전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물의 구조 본질을 접근했던 소시르의 이런 학문적 접근 방법이 전 학문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구조주의 학문, 구조주의 학파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게 됐는데 그 계기도 언어학에서 출발이 됐던 거죠.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물, 사과 예로 드신 그걸 열심히 관찰을 하다 보니 구조가 보이는 거고 그렇죠. 네,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그렇죠. 이 사회는 어떤 본질적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역사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혹은 철학에서도 인류학에서도 그 구조에 입각하여 차이점들을 그 구조에 맞춰서 이해하고자 했던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언어학의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에서부터 출발을 하네요. 언어부터 뭔가 계속 뻗어나가는.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언어는 어떤 의미에서 인류학에서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고유의 특징인 언어에 대한 본격적 학문의 접근이 시작이 되기도 했고 또 전 학문 분야에 영향을 줬고 오늘날은 이제 이 언어학은
단순히 인문학의 범주를 넘어서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기타 수많은 학문으로 외연을 확대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언어학은 새로운 이제 접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미국의 바로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지평이 넓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대는 그러니까 가장 처음 기초적으로 생겼던 학문이 언어학, 인문학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다른 학문들이 펼쳐져 갔던 것 같고, 그러고 보면 지금 이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이런 것까지 같이 다 펼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진화하게 되면서 그 시대에 맞는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학문들이 새로 생성되고 파생되고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변화에 맞춰서 가장 기초학문이었던 인문학도 고유한 인문학의 영역이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또 변형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학문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변함없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그 인문학과 오늘날의 인문학은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도 언어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말 재미있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인문학 시간 바로 전에 했던 시즌즈가 AI였거든요. 가장 최첨단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마무리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AI를 잘 활용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게 얼마나 질문을 잘 하느냐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은 근데 다 언어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대요. 그렇죠. 이제 아마 우리가 다음 나중에 이 인문학 강의 중에 철학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주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모든 AI를 비롯한 AI 경우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지만 출발이 인간의 사유,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지만 어떤 질문을 하는가, 결국 그것도 인간의 사유 안에서 또 지적 호기심과 어떤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반합으로 학문이 발전하게 되는데, AI도 결국은 AI라는 새로운 첨단 네. AI 학문이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가 모든 것이 아마도 미래에는 다 가능할지도 모르나, 그런 AI의 패러다임이나 생성 체계, 코드 모든 것을 처음에 인간이 결국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 인간의 사유 체계와 더불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암 촘스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했던 생성 언어학에서 굉장한 의문이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게 철학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철학은 뭐 저는 뭐 꼭 전공이 철학은 아니지만 인문학에서 네. 가장 또 중심이고 정수에 해당되는 것은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 결국 그것이 철학과 관련되고 여기서 또 모든 학문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언어 이야기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구는 어떻게 그럼 진행되어 가고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근대에 와서 본격적인 언어학이 우선 타 문명에 대한 이해, 타 문명의 언어, 다른 나라와 민족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뭐 비교 언어학이 발전했단 말을 했었고요. 이제 뭐 영국의 언어학자인 윌리엄 존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발전이 됐지만 네. 그 단계를 넘어서 아까 소시르의 본격적인 구조주의 언어학이 발전이 돼서 전 학문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고 구조주의 학파를 만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 들어가서 컴퓨터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고 이제 디지털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촘스키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마치 소시르가 했던 구조주의 언어학은 이제 예를 들어 하늘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하늘에 벌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럼 곤충학자들은 경험주의 곤충학자들의 경우는 날아다니는 벌들을 채집해서 이 벌들은 어떻게 날아다니고 뭐 암수가 어떻고 여왕벌이 어떻고 일종의 현상적으로 보이는 벌들을 채집해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일종의 그것이 비유하자면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면 촘스키가 주장한 새로운 생성 언어학은 그 벌을 잡아다가 벌을 해부해 보는 거예요. 네. 그 작지만 벌을 해부하면 벌이라는 이 곤충이 날아다니는 날개는 어떤 운동력학으로 날아다니는가. 벌이라는 이 생명 그 작은 이 곤충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시신경이 아니라 수많은 감각기관이 모여져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신경과 다른 형태로 벌은 시각적 인지가 있다. 그러니까 또 자기장을 파악한다라든가 수많은 벌 자체를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필요하다면은 물리학 화학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해서 벌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일종의 촘스키가 주장한 생성 언어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언어라는 것을 사용할까? 우리는 태어나면 어머니의 언어를 당연히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한정된 뇌의 용량이 이렇게 있죠. 네. 뇌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은 여기서 한정된 용량의 메모리 안에서 끊임없는 언어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이 촘스키예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기호학, 프로그래밍, 암호학, 또 신경언어학, 우리가 말하는 지금은 이제 인문학적 범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되는 게 언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문과 쪽인데 이게 지금 과학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언어학은 이제 인문학의 범주보다는 오히려 현재 인문학 대부분 대학에 남겨져 있는 인문대나 문과대에서의 언어와 관련된 것은 외국학이나 지역학의 범주로서 뭐 도고 동문과에서 독일어, 네. 뭐 영어 영문과에서 영어라든가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외국어죠, 외국어. 그래서 대부분 대학에서는 외국어 영역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것은 언어학의 일종의 하부 구조에 있는 외국 어학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언어학 자체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소위 말하는 언어학과는 전국 우리나라 대학에 5개 대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럴 때 우리나라의 언어학은 굉장히 빈곤하고 좀 결핍이 있구나. 꼭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게 이제 인문대 안에는 언어학의 의미가 아니라 자연과학과 종합적인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학문 분야로 이미 넘어갔어요. 네. 사실 뇌과학, 인지과학, 심리학 이런 분야에서 오히려 이 언어학과 연결돼 가지고 연결해서 학문 분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15년 정도 전에 인문학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선풍을 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들도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읽어가면서 나 이만큼 이렇게 지적이야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문학이 다른 학문하고 같이 이제 연계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거쳐가가지고 이제는 아예 뿌리 깊게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제 수년 전에 있었던 인문학의 일종의 붐은 우리가 급성장한 산업화가 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겠는데 너무 수십 년간 60년대 이후에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잃고 있었던 인간의 본질, 본원에 대한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럴 때 인문학이 이제 또 중요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찾고 공부했는데 뭐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의 인문학의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새로운 4차 혁명 시대에 맞이해서 수많은 학문들이 발전하게 될 때 그 융합 학문 또 학문의 융합화가 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인문학적 기초가 연계됐을 때 보다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뭐 전남대의 경우도 AI 융합대라는 거를 뭐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그 AI 융합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학적인 것이고 최첨단 학문인데 기본 소양에 인문학적 교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야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마무리 지어볼까요, 교수님? 네. 보면은 워낙 요즘에는 이제 짧은 영상, 뭐 유튜브도 좀 길다고 이제 안 봐요. 그냥 짧은 거 뭐 쇼츠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들이 좀 많아서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특별히 준비한 이유는 뭔가 좀 깊게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이 코너 마무리하시면서 하나 정도 던져주시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이걸 좀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라든가 오늘 하루는 한번 지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시겠어요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 뇌가 좀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뭔가를 채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뭐 예전에 저희가 청소년 시기보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한 몇 배 정도의 문장과 글을 쓴다 그래요. 이제 현상적으로는 그게 제가 무슨 말이지 했는데
지금 매우 단편적이고 단말마적인 SNS상의 짤막하고 반복된 단어들을 계속 쓰죠. 네. 우리 때보다 어떤 면은 소통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매우 단편적이고 짤막한 내용들, 깊이 있는 일테면 오늘 언어학에 다룬 것처럼 사유와 수많은 생각을 거쳐서 정제된 언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왜곡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 수많은 거짓 정보, 잘못된 단어와 언어들의 범람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 현상에서 사실은 한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언어를 정확하고 정합적인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가 그리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진리를 우리가 공유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이 저희는 오늘날 사회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 질문 던질까요? 언어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괜찮나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언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